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3주 전에 각 가정에서 하고 있으신 좋은 공부법을 공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질문을 남겨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정말 길게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저도 정리를 좀 해야 해서 여러 번 보면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먼저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했고 또 어떻게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길게 쓰시는 것도 정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고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마음을 내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개해드리고 다 언급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 좋은 방법도 많이 나왔고 감탄할 만한 방법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소개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으로 보다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거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 혹은 보편적인 아이들이 따라하기는 어렵고 특정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내용들, 초등공부법이 아닌 경우는 아쉽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등 이상 공부법도 참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댓글 다신 분들이 대부분 초등 부모님이 많으신 듯하고 중등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내용이 많아질 듯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 다루기가 어려워서요. 다만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부분들 중에 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중등 고등학생들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달아주신 이 귀한 댓글들은 모두 그대로 둘 테니 오셔서 언제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아주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영상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다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니 커피 한 잔씩 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즐겁게 좋은 방법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멈추시고 차 한 잔 같이 할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강쌤도 인정하는 좋은 공부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모두가 궁금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먼저 훌륭하게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초등 5학년 학생의 사연이었는데요. 초1부터 꾸준히 매일 모닝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 1학년, 2학년 때는 학습적으로 배울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독서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좀 자유롭게 읽히시면 좋겠습니다. 초3부터는 독후 노트를 썼다고 하세요. 기록으로 남긴 거네요. 좋습니다. 초4부터는 금요일마다 일주일간 배운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누적 정독을 하고 노트에 요약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일주일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읽고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복습이 되었을 겁니다. 교과 관련 문제집도 혼자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도 혼자 정독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교과서만 읽으려고 하면 집중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설명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죠. 때문에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교과의 내용을 더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해설을 보고 충분히 이해해보는 것도 무척 좋습니다. 국어는 해설지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국어 문제집 선택할 때 해설지를 보고 선택하라고 한 영상도 있어요. 어차피 교과에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 문제집의 해설지만 쭉 펴서 같은 단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더 친절하고 더 쉽게 설명된 해설지가 있거든요. 해설지를 보고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것도 문제집을 고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초등 5학년 2학기부터는 꿈틀 중학국어 기본 개념, 문학, 1등 어휘력, 매일 한 챕터씩 보고 중학 문법을 EBS 인강으로 혼자 학습한다고 합니다. 재학년 공부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선행도 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이 학생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을 아이가 힘들지 않게 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댓글을 보면 이 과정을 스스로 습관처럼 힘들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국어 영어를 워낙 좋아해서 선행도 즐겁게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훌륭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훌륭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궁금증이 있으시네요. 아이가 중등 과정을 선행하면서 영어도 국어도 글밥이 길어지고 비문학 지문들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를 모르셨네요. 선행은 이해 가능한 만큼만 하면 되고 너무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비문학은요, 사회, 과학과 같은 다른 과목에 대한 지식이 초등과정까지 모두 끝나야 쉽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고등 비문학이라면 중등 사회, 과학까지 모두 끝나야 이해가 되고요. 때문에 이 부분은 학년이 올라가고 해당 과목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질 부분들이라서 더 뭘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학생이면 저는 그냥 놀라고 하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학생의 공부법을 최종적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훌륭한 커리큘럼이네요. 앞서 소개드린 사연은 책 읽기를 즐기는 초등 5학년의 상황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학생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초등 6학년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짧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책 읽기를 참 싫어하는 초6딸 아빠입니다. 아버님이시네요. 우리 아이는 수학은 선행을 하지만 국어는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어란 과목은 해당 학년의 학습의 총체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학, 수학 등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국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심화서의 문제가 뭔 말인지 알아내는 것도 훌륭한 비문학 지문이라고 보고요. 독서는 싫어하지만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하다 보니 국어 실력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국어는 공교육에게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책 읽기를 워낙 싫어하는 학생이라 책 읽기를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수학은 선행을 하지만 국어는 현행 위주로 한다고 하십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학, 수학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훌륭한 비문학 공부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비전문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어는 다른 과목들과 달리 타 과목을 통해서도 학습이 되는 과목이 맞습니다. 과학에 나온 이론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 수학 심화서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 모두 국어 독해와 직결되는 부분도 맞고요. 독서를 싫어하지만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하다 보니 국어 실력도 괜찮다고 해주셨는데요.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무척 좋은 국어 비문학 공부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위에 초등 5학년 학생처럼 책 읽기도 좋아하는 학생이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책을 싫어하는 학생은 강제로 책을 읽히는 것보다는 주요 과목 교과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책은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되신다면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책은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 공부법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초등 1, 2학년 시기는 낭독, 다독, 그림 읽기 쓰기,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네요. 이때는 글쓰기 이전에 읽기, 말하기, 듣기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듣고 말하기, 소리내어 읽기, 하루 일과 중 인상 깊은 것 이야기해보기, 일상을 주제로 말해보기 등 읽기와 말하기를 많이 강조하셨네요. 또 문해력을 기른다는 것은 모국어 듣기 이해 능력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말만 하고 듣질 않아서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참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진짜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부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언제부터 갑자기 문해력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낮다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아이들만 문해력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 중에 간단한 공문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못 듣는 분도 너무 많아요. 아이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간단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생각도 판단도 잘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초등 1학년, 2학년은 사실 학습을 하는 시기라고 보기보다는 본격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자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또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런 거를 배우는 단계죠. 만약에 교과서를 공부한다면 단원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많이 대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큰 소리로 읽고 중간중간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다양한 예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또 아이에게도 뭔가 키우고 싶은 게 있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방울토마토 뭐 최근에 먹어봤지? 뭔지 알아?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또 정리도 해보고 하는 건데요. 또 이때는 너무 학습적인 측면보다 박물관도 좀 가보고 여행도 다니고 전시회도 다니고 하면서 여러 체험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학원 몇 개 더 다니는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초등 3학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걸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부터 사회과학이 생기면서 아이도 저도 어휘가 절박해졌어요. 요즘은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보다 보니 아이가 교과 내용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문제로 복습을 하자고 했어요. 문제집을 사면 부담을 느끼는 아이라 이 학습터에서 자율평가 문제지를 출력해서 한두 문제라도 같이 읽고 풀어봅니다. 이거 이 학습터를 추천하셨는데 사실 저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이버에서 이 학습터를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뭐 아마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자율학습에 들어가시면 자율평가를 할 수 있어요. 단원마다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고 또 문항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설지도 제공이 돼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또 쉽게 이해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깨달은 점도 소감으로 남겨주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으시대요. 1. 초등학습이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심화되어 가면 중고등까지 반복되며 그 차이는 어휘력과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확장에서 온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초등학습 쉽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전 과정을 깊이 이해하면 쌓이면서 계속 확장이 돼요. 2.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어는 개념과 직결된다. 핵심어가 한자어 중심이다 보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수록 개념과 정의가 모호해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문제를 풀 수 없거나 틀린다. 따라서 아이와 핵심어를 검색하고 사전이나 이미지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예, 맞습니다. 일상어에서도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학습에 사용되는 어휘는 정말 주로 한자어예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사전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핵심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척 훌륭한 방법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휘를 잘 알고 있으면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이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차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3. 정확히 알면 재미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핵심어가 정리되면 아이 스스로도 예시를 들어보거나 다름을 설명해 본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흥미가 생긴 듯하다. 자연스럽게 책을 찾게 된다. 훌륭하네요. 정확하게 알게 되는 어휘가 많아지면서 글이 읽히고 또 흥미를 갖게 된 경우라고 봅니다. 지금 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초등학습도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이해하면서 학습한다. 2. 교과서에서 나오는 핵심어는 개념과 직결된다. 3.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재미를 느낀다. 학습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 학습터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좋은 방법들이 참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댓글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저 또한 많이 생각이 정리되고 감탄하는 시간이었어요.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들 위주로 딱 10개의 질문을 뽑았어요. 우리 아이에게 해당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작품에서 시대 상황이나 주인공의 감정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경우도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많이 이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먼저 시대 상황을 잘 모르거나 주인공의 감정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예요. 작품을 공부할 때마다 시대 상황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작품을 배경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 이후에 비슷한 배경을 다루는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도 큰 도움이 돼요.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이 6.25 같은 전쟁이라면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이때의 사람들은 어땠는지를 충분히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이 좋고요. 소설의 배경이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주인공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소설은 이해가 어려운 문장을 건너뛰거나 문맥상 이해하지 말고 한 줄 한 줄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시의 경우는요, 항상 4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중심 대상 찾기. 주로 제목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처한 환경, 상황 알아보기. 세 번째는 이때 느껴지는 정서. 네 번째는 이 시에 쓰인 표현 방식. 이게 직윤지, 의인인지, 역설인지, 감정이입인지 이런 것들이요.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보면 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 한 줄 한 줄 공부해보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4가지 질문과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답지를 봐도 오답이 왜 오답인지, 정답이 왜 정답인지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종종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또 집에서 하다 보니 공부의 완성도를 체크할 수 없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완성도를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지를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2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읽기 훈련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의외로 국어 해설지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설지 자체가 짧은 비문학이다 보니까 읽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어휘가 많지 않고 또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해설지를 읽고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줄씩 한 줄씩 읽어 나가면서 모르는 부분은 사전도 찾고 본문에서 설명한 개념들도 다시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한 줄 이해해 나가는 훈련은 3주 정도를 반복을 하면 이후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둘째로 해설지 자체의 설명이 부실한 경우입니다. 해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문제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따라서 항상 문제집을 선택을 하실 때는 문제집들끼리 해설지를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같은 단원 문제를 펼쳐놓고 각각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좋아요. 더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표 국어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고등 과정으로 가면서 비문학 문제 틀린 것을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는데 그걸 이해시킬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너무 고차원 지문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 답안지를 보고 틀린 부분의 지문만을 여러 번 읽어보고 다시 쉬운 너만의 언어로 해석해서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아이 스스로 이해하는 신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끝까지 왜 그런지 모른다는. 비문학을 이해하려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과목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해요. 문과라고 하더라도 고1 과학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과라고 하더라도 고1 사회까지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틀린 부분의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다시 쉬운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해 보는 것은 무척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달리 현재 다양한 과목을 실제로 배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로만 접근하는 어른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재 학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1이라면 겨울방학까지 활용해서라도 최소한 중등 사회과학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참고서는 중등 검정고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판사는 어디든 상관없고 보기 편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3년 동안의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좋을 거예요. 고2부터는 대수능만 따로 뽑아서 5개년 기출 비문학을 하나씩 제대로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EBS 아이나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면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강의로 이해를 했다면 금방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제시문 2. 문제와 선지 꼼꼼하게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4번째 질문입니다. 교과서 읽기를 힘들어하는 중2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빠작이나 순마 비문학 문제집 풀고 매일 독서 30분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정답률이 높지 않아 고민이 됩니다. 분당 강 선생님 영상 보고 현행 교과서 자세히 읽고 공부하기를 시켜보았는데 교과서 읽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차라리 문제를 풀겠다고 하네요. 너무 문제집 위주로 공부해서일까요? 왜 힘든지 물어보니 재미가 없대요. 먼저 저는 국어 공부에 재능이 있거나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아니라면 중등부터 비문학 공부 따로 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대비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중 2학년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중요 교과목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비문학은 특히 사회, 과학과 같은 교과목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학생이 사회, 과학에 대해서 중3까지 제대로 학습을 해나가면 어떤 비문학 문제집을 정말 100권 이상 푸는 것보다 비문학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비문학 문제집에 쏟을 시간을 중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회, 과학, 교과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3년치의 내용이 제대로 쌓이기 전에는 비문학을 따로 풀거나 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교과의 내용만 이해할 수 있다면 교과서로 보든 문제집으로 보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문제집을 풀 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문제를 풀다가 혼동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이론 부분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좋고 해설지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 문제집 공부 방법은 영상 맨 마지막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예비 고2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을 정시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경우 문법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가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고 싫어해서 걱정인데 본인은 화작을 선택할 거라 문법은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건지 여쭤봅니다. 네, 정시로 결정을 하셨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실 경우 문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고1 딸아이는 국어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학과정의 경우 점수 80점대를 받고 공부하여 90점, 100점대로 올렸습니다. 네, 지금은 학교 수업을 첨강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습서 정리된 것을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해요.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 100점도 맞고 또 80점대로 나오네요. 먼저 자습서를 정리한 것을 통으로 외우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방법이에요. 쌓이는 공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국어는 충분히 이해해서 나만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선행이 되고 필요한 부분만 암기하는 건 괜찮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이가 학교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2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중등 문법에 구멍이 있을 수 있고 둘째로 국어 개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에서 중요한 내용임에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이나 개념들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범위에서도 빠지고요. 고등에서는 중등에서 빠짐없이 전 단원을 이해했다는 과정 아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내신만을 위한 공부를 했다면 외의 2가지 부분에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하는 수업은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방학을 이용해서라도 위에 2가지는 꼭 잡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EBS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효과 개념편, 입문편 아닙니다. 개념편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EBS IE에서 강의도 들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문학과 문법 2가지 파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찍은 예비 고1 국어 완벽 정리는 고1 겨울방학까지 진행하면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책 열심히 읽는 조사남아입니다. 우선 문제집 안 풀고 책만 열심히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은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는지 늘 답답합니다. 맞춤법 받아쓰기는 학년 미달이고 단원평가도 80점, 90점대로 어려워합니다. 요새는 사회과학 어렵다는 말도 부쩍합니다. 검증된 시험을 보면 성적은 나쁘지 않으나 때려 맞춰서 잘 맞은 것 같아서 늘 불안합니다. 과외는 무리라 집 근처 속독학원을 보낸 지 3개월 차입니다. 아직 나이상 다독하라는데 제 생각에는 정독이 맞을 것도 같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줘야 할지 몰라 답답하네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책 읽기와 국어학습은 생각보다 큰 연관이 없어요. 또한 속독학원을 잘못 활용을 하면
읽기 속도는 빨라지는데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고등에 올라와서 상위권 이상으로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속독학원을 오래 다닌 학생들 중에 고등국어 최상위권은 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책은 아이가 좋아한다면 어떤 목적도 부여하지 말고 즐겁게 읽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어는 교과 과정을 제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잘 반영한 참고서를 선택해서 학교에서 나가는 현행대로 꼼꼼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공부 방법은 영상 맨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재학년에 맞게 공부하셔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다만 모르는 어휘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사전을 찾아서 확인하고 이 단어를 활용하여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번째 질문입니다. 초등 3학년 국어 교과 수업은 책의 내용만 이해해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듯한데 보기나 예시글이 주어지면 읽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서 매번 틀려요. 긴 글이나 지문 읽기를 싫어해서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국어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문제집을 풀리던 이 학습터를 활용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의 분량을 정해서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보기나 예시글도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읽는 방법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아이가 이해를 할 때까지는 같이 읽어주고 중간중간 끊어서 설명해주고 어떤 의미인 것 같은지도 물어보고 하면서 해당 내용을 함께 학습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이나 지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초등 3학년이면 긴 글을 당연히 싫어할 수 있어요. 고등도 싫어하고 어른도 싫어합니다. 아직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충분히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지도를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처음엔 아이가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막 몸을 베베 꼬는데 힘들어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힘들어하면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짧게 줄여서 가능한 만큼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라도 매일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읽을 수 있는 양도 많아지고 아이 스스로 이해하는 양도 많아져요. 자신의 생각대로 푸는 건 역시 읽는 게 싫고 제대로 읽는 훈련이 덜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방식대로 해보면 자연스럽게 잡혀나갈 수 있습니다. 9번째 질문이네요. 초5 쌍둥맘입니다. 강쌤 말씀대로 교과서, 또 교과서가 무엇보다 최고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헌데 요즘 교과서는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때보다 너무나 압축 요약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보고 또 보고 싶어도 N회독하고 싶어도 다른 참고서와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고등으로 가면 좀 괜찮아질까요? 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라는 것이지 교과서만 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교재라면 어떤 참고서나 문제집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교사용 교과서를 구매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는 때로는 내용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 출판사에서 교과서가 나오다 보니까 교과서별로 난이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라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다만 어떤 문제집을 활용을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것은 이 문제를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과의 해당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풀다가 혼동되는 내용이 있다면 설령 이 문제를 맞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 것이 좋고요. 또 틀린 문제는 해설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가급적 해당 부분 내용 설명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자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자를 공부할 때 부모는 아비부, 어미모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될지 아니면은 급수시험과는 별개로 한문으로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자를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한자가 뜻글자라는 것을 알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처음 보는 단어들도 의미를 쉽게 추측할 수가 있죠. 또 개념들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자를 외우거나 정확하게 적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방식은 사자수학처럼 짧은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자어를 학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한 글자씩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기억에도 오래 남고 단어가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한자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써보는 것은 괜찮은데 정확하게 막 암기할 목적으로 써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출판사든 상관없지만 문제 위주의 교재보다는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 두 가지 교재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협찬 광고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도 안 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신의 학교에서 선택한 해당 출판사 자습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교재들을 통해 교과서 본문에 나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을 읽고 나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는 것이 좋아요. 모르는 단어는 사전도 찾아보며 공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한쪽씩 공부, 한쪽씩 문제 풀기, 한쪽씩 채점. 틀린 문제 해설지 보고 공부.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쭉 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라는 것은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본문 아래에 나온 문제들은 기본 내용 파악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한 페이지씩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이해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문제는 해설도 읽어보고 본문의 내용도 다시 확인해 보면서 어떤 점을 잘못 생각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한 번에 문제를 쭉 풀어보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 페이지씩 꼼꼼하게 학습하고 바로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참고서들은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평가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이 문제는 한 단원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테스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쭉 풀어보고 틀린 문제 풀면서 혼동되었던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틀린 문제는 해설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문의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 나온 어려운 단어들은요,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사전보다는 종이 사전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을 활용하는 장점은 너무 많죠. 모르는 단어나 뜻이 대강은 이해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단어들 혹은 알아도 정확하게 알았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문장과 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사전은 인터넷 사전이 아니라 종이 사전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인터넷 사전도 많은 장점이 있어요. 검색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죠. 하지만 이 장점이 또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종이 사전은 해당 단어를 찾기 위해 다른 여러 단어들의 의미를 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단어들이 많아집니다. 또 사전을 찾다 보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순서로 사전에 기록되는지를 알게 되어서 언어에 대한 체계가 더 정교하게 잡혀요. 어린이 사전도 있는데 어른들까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전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사전도 충분히 설명이 자세하고 쉽게 되어 있고 어린이 사전에 비해서 더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래 손때를 묻혀서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어른까지 볼 수 있는 사전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긴 구호편 영상이 끝났습니다. 참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해주시고 싶으신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항상 마무리 짓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뵙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